그러니까 정상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상화로 오르진 않잖아요. 그죠? 네. 정상화를 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막 펀치를 맞다 보니까 사람들 정신 없으니까 집을 안 사. 구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건강 얘기했는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부동산 유튜버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작년 한 해는 이제 집값도 빠지고 참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 많으시고 걱정 여전히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올해 좀 힘을 내시면 올해는 또 가족 간에 더 행복해지실 수도 있고 우리 집값 많이 올라갔을 때 행복했잖아요. 뭐 그런 시기가 좀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댕이 이소영님 오늘 세미나 오셨대요. 이상숙 꼰대님 되게 멋있었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소영님이라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제 2월 이후 부동산 시장인데 이게 우리가 2월 이전까지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이에요. 그죠?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반대로 계속 뉴스예요. 헤드라인 뉴스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그렇죠. 금리는 0.25% 올라갔는데 농협에서는 대출 금리 변동 금리를 뭐 1.3% 낮췄다. 네. 뭐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낮춘 데가 어디죠? 지금 KB가 가장 많이 낮춘 것 같고요. 네, 몇 프로예요? 주담대가 1% 낮췄고, 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1.3%. 네. 이렇게 이제 은행별로 각각 대출 금리를 막 낮추고 있어요. 기준 금리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반대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죠? 시중에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상금리를 좀 낮추고 우대금리를 많이 줘라라고 좀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금리가 하단 같은 경우는 4%대 중후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거와 비슷한 정도의 신용도가 괜찮으신 분들은 담보대출 금리가 한 4%대 중반 4.6에서 4.8% 정도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 플러스 가상금리. 그렇죠. 이게 은행의 마진 또 은행의 비용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우대금리잖아요. 그렇죠. 우대금리를 이제 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CDI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동안 워낙 높았죠. 그죠? 예금 금리도 많이 낮추고 있죠. 네, 많이 낮아지고 왜냐면 이게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 그렇죠.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정부에서 은행채를 발행을 못 하겠어요. 그럼 은행은 돈 있어 빌려주는데 채권을 발행을 못 해?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해?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를 엄청나게 높였던 거죠. 5%막 그래, 10% 그냥 된다고. 일반 사람들 호주머니 있는 돈을 모으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아까 10%까지. 10%까지. 네, 그거는 진짜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10% 했다가 네. 좀 해약해달라고 부탁고 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10%를 CDI,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10%로 내가 빌리면은 은행에서 빌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몇 프로를 빌려줘야 돼? 뭐 더 비싸게 15%, 14%?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금리들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은행 채권들이 발행을 하는데 그 채권들의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뭐 3%대, 4%대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붙여서 6%대 금리. 그렇죠.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 우대 금리가 생기면은 이제 5%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금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는 건 대출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한 차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죠. 네. 더 3.75가 되더라도 대출 금리는 거의 안 올라가거나 조금 더 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을까요? 그렇죠. 어제 이제 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이제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또 은행들의 어떤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를 통해서 시중에다 공급을 할 거고 또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정부의 보조를 맞춰서 부동산에 대한 연착륙을 기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최종금리까지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게 높아봐야 3.75고 낮으면 3.5에서 멈출 거다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김권대님이 얘기한 대로 시중금리는 이제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기준금리의 변동하고는 크게 좀 연관성이 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은 아닌데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에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마치 무슨 종속된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종속이 안 돼 있는데 이 은행은 종속된
금융권은 네, 따라가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금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매우 중요하죠. 네, 이거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나 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전망을 봤을 때 0.25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맞춘단 말이에요. 저 네. 고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0.25? 그럼요. 예. 저는 2달 전부터 네. 그 표를 만들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세미나에서도 설명을 드려왔거든요. 0.25. 예, 미국이. 0.25. 네. 그러니까 우리 건군대님이 네. 한 2달 전만 하도 못 맞췄거든요. 근데 갑자기 12월 때부터 잘 맞추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새벽 아유, 기도하시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3월에 22일 날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5월 3일 날 이제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악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더라도 2월과 3월에 0.25씩 올려서 끝날 거예요. 그럼 5%가 도달하면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매파 같은 경우는 네, 네. 5.25 이상 올려야 된다 막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3월 22일에 최종적으로 올리고 나서 5월 3일 날 동결되는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네. 물가가 뛰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근원 물가는 좀 낮아지고 있고요. 네, 생산자 물가가 7.3에서 6.2로 무려 1.1%나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계속해서 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 경제연구소에 있는 수석 연구원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연초의 물가는 6%지만 연말에 갔을 때는 2%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 전망이니까 5대5잖아요, 다. 네, 5대5.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북한이면 때 100인데. 그렇죠. 예. 추세적으로 네. 봤을 때 수석 연구원이 괜히 수석 연구원이 됐겠습니까? 네. 저희가 회색으로 보면 한 3%? 그죠? 네네. 너무 리스크 있게 2% 하지 그렇죠. 말고. 6에서 3회나 네. 또는 최종 금리가 2%까지. 여러분 한 3% 정도로 3,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만약에 연말에 그 물가 상승률이 한 3%대 정도로 간다면 네네. 그러면 미국 금리도 한 3%대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당장 이제 낮아진다라는 걸 섣불리 예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은 5월에 동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7, 8, 9월 달 정도까지는 아마 좀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꺾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빠르게 예견하고 있는 분들이 한 7월, 8월 정도에 미국 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금리도 7월 이후에는 인하할 수 있다는 이제 전망들이 조금씩은 소수 의견이지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신다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더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그 금리 보합 그 시기가 보통 평균적으로 5.5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렸다 다시 내리는 그 사이 기간. 그 사이 기간이. 네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 3월까지만 올린다면, 그렇죠. 3월까지 올린다면 5.5니까. 6개월 잡으면 9월. 네. 9월. 9월. 아니죠. 8월 중순? 네. 그러니까 이게 5.5. 예, 지금 중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렇죠. 좀 약간 기대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네,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급등을 했을 때 네, 네. 그렇게 해왔다는 뭐 거죠. 금리를 낮춘다 그래가지고 그게 경기나 또 우리 부동산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심리적으로 회복세, 그렇죠. 심리적인 회복세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저점 매수라든지 또는 나는 가지고 있는 좀 불안 심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잠재우는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또는 대출 금리 이미 두드겨 맞았잖아요. 많이 맞았죠. 이 잽이 아닌 펀치 제대로 된 스트레이트를 그냥 뽕뽕뽕뽕 그냥 네. 그죠? 저 한 6개월 동안 맞았어요. 이제는 웬만큼 맞으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피하거나 맷집이 좀 그래서 이제 강해졌죠. 맞으면서 이렇게 뒤로 미루니까 덜 아프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영향이 조금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은 좀 덜 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규제의 규제. 네. 자, 우리가 예전에 취득세 중과, 아,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세 중과,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그렇죠. 자, 분양권 거래 제한 안 돼. 아예 못하겠죠. 예, 투기 금지. 뭐 투기 지역도 실거주 아니면 살지 마. 그렇죠. 뭐 이런 거래 금지. 네. 진짜 완전 경색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상화로 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정상화를 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막 펀치를 맞다 보니까 사람들 정신 없으니까 집을 안 사.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야 이거 위험하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활성화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래 활성화로 간다고 한다면 취득세 감면, 감면. 보유세 감면, 양도세 감면. 그렇죠. 이제 감면 쪽에 카드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거래 활성화. 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직. 거래를 풀어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투기 지역 이제 규제가 없어졌으니까 네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2월부터 이렇게 이제 바뀔 걸로 기대될까요? 시장이 180도로 막 바뀌어서 이렇게 꽁꽁 얼어있던 게 갑자기 활짝 열려서 막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 이런 것들의 변화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되는데 일단은 지역적인 차별화가 좀 가속화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들이 발빠르게 나오는 게 2월 중순 정도부터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맞춰. 그렇죠? 진짜 2월 중순에 나오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네. 카드가 네. 97, 8년도에도 그렇고 네네. 뭐 2009년도, 네. 뭐 2010, 11년도. 11년도 11, 부동산 거래 12년도. 활성화시킬 때 네. 보통 이제 분양권 전매 허용, 그걸 먼저 네. 풀었죠. 예, 분양권 전매 마음껏 해라. 네네. 세금 안 매길게. 그다음에 취득세,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이거 감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순서가 이번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 분양권이 지금 현재 전매 제한이 뭐 1년, 3년을 줄었잖아요. 네. 줄었는데 그 기간들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 요건도 뭐 10년, 뭐 5년, 3년 이렇게 거주 요건이 있었던 거를 거주 요건을 뭐 폐지시켜버렸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폐지시켜버렸어요. 좀 가게 될 것 같고 일단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 풀게 되면은 미분양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해소가 먼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된 거는 취득 보유 양도가 있는데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돈이 지불되는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이제 취득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가 좀 특이하게 좀 거꾸로 해요. 양도세를 먼저 양도세, 풀었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보유세, 풀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풀고 있는 이렇게 상황이거든요. 갔다가 다시 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시 또 갔다가 양도세 이렇게 되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제 거꾸로 왔으니까 이제 똑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잘 맞춰. 아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잘 맞춘다고 아니, 자꾸 결론을 내요. 이전에는 취득세를 네. 저희가 1%대 내고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1, 2, 3%. 다주택자들도. 네네네. 네. 그죠? 보통 이제 감면 받아가지고 네. 4%대지만 실제로 감면해서 1%대로 사다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다시 한번 회귀되지 않을까 점점? 지금 일단은 그렇게 이제 2주택까지는 회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일반세율이잖아요. 감면이 아닌. 그것도 감면이에요. 사실은 원래가 주택이든 주택이 아니든 기본세율이 4%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감면을 해서 지금 1에서 3%가 주어지는 네. 게 된 거예요. 세법을 네. 개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 그게 전체적으로만 감면이 된 건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취득을 장려하기 비싸 그래도 나는 비싸서 못 사겠어. 더 취득세 3% 너무 비싸. 더 감면돼요. 구독자분들은 2주택, 3주택자가 취득세가 몇 프로라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 한번, 한번 말씀해 달아줘 주세요. 보세요. 예. 한번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저는 1%에서 한 2%대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네. 올해 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제 시행이 된단 말이죠. 전매 제한이. 네네. 근데 이 전매를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은 어떤 크든 작든 거래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 전매는 이게 취득세가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져가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얼마 전에 일시적 2주택자 3년 연장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분양권 같은 경우가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변곡점을 만들려면 분양권에서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또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안에 뭐 일시적 2주택 팔아야 될 필요도 없고 준공된 이후에 팔면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용산에서 뭐 신규에 뭐 만들어지는 게 2년 뒤에 준공을 한다. 그때부터 3년이니까 5년간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들도 많이 서서히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취득세 얘기했더니 취득세 엄청 올라왔어요. 아, 그렇죠. 자, 1%대네. 거의 1%가 그죠? 많고요. 1%. 제일 야, 적으신 분이 0.3. 노다로님 0.5 너무 욕심 부리신 거 아니십니까? 네. 1%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보유세는 어떨까? 보유세. 보유세는 일단 종부세로 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과세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현실화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시가격 인하가 이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종부세는 올해부터는 확실히 좀 낮아지는 효과가 저는 날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감면이 많이 이루어질까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1단계가 지금 현재 그 공시 가격이 되게 높아서 세율을 낮추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를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020년 수준의 공시 가격으로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럼 되돌린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되돌리게 되면 일단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거기다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현실화율도 뭐 60% 낮추게 되면은 그렇죠.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그- 낮았어요. 그걸로만 원래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 그걸로만 일단 한번 올해까지는 아마 지켜보는 정도에서 그치고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정부가 정책들을 많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나거나 안정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최후의 카드로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내고 있는 것에서 감면 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실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로 인해서 실제로 낮춰줬고, 근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 실제 세율을 좀 낮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은 잠깐 한시적으로 감면이지만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또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현실화율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약간 위협을 느껴요. 우리 그러니까 시민들. 한시적으로 예.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실제 빨리 국회에 계신 분들이 빨리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좀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폭등할 때고 그래서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기능 자체가 변질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라는 체계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밑그림을 그려서 없애야죠.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음. 가되 만약에 그게 이제 어떤 한쪽의 반대에 의해서 존속이 된다면 그래도 이제 현실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니까 만든 게 종부세인데 그렇죠. 부동산 값이 이렇게 완전히 폭락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없애는 게 맞잖아요. 네. 없애는 게 맞아요. 이중과세는 불법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건데 찬성입니다. 네, 저도. 없애야 돼요. 찬성인데 현실적으로 반대를 하는 쪽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양도세. 네. 자, 이 양도세 감면 카드가 되게 커요. 네.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할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감면을 해줬을 때 제일 많은 거래가 일어났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카드는 양도세 감면 카드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쯤 나올 거냐. 네. 그죠? 이 양도세 감면만 나오면은 좀 약간 좀 미분양이나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을 내가 한 10년, 8년 묻어놓게?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해야지 양도세 감면 해준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10년 동안 해야지 한 적이 없어. 한 6, 7년 가면 부동산 시장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 감면해서 팔 수 있게 다 해줘.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이면 내가 10년 그렇게 걱정 안 했어도 돼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양도세 감면 이게 언제쯤 될까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2월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월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의 활용 방안이 그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이제 걸고 나온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른 걸 들고 나오면 반대가 심할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언덕만 넘어가게 되면은 정부가 바로 이제 그럼 빠르면은 2월 뭐 중순이나 2월 안에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2월 말에만 통과되면 3월 초가 될 거고 2월 초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2월 중에 이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의 단독으로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장특공제면 그 양도세 공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뭐 10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70% 감면해줄게. 네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5억에 사서 3억을 벌었어. 네. 그러면은 70%면은 한 4,500 내네. 적은 금액을 내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게 또 70%가 또 나중에 80%, 90%도 늘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한 3월 정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이게 잘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네. 나오고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어요. 고은님이 쓰셨어. 양도세도 일반 세율 비율 높아요. 개정 바랍니다. 아, 너무 높아. 이게 지금 양도세율이 45%인가요? 최대 40. 그렇죠. 최대 45%. 이게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 중과가 50%였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중과 중과가 수준까지 가 있는 50%인데 지금 최고 세율이 45%면은 네. 이게 웬만큼 덩치가 큰 부동산들은 지금 잘- 거의 뭐 중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자체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45%짜리가 좀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바꾸려면 이제 국회 통과해야 되고 네. 올해 안에는 이걸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내년이나 돼서 뭐 총선 이후에나 바뀔 수 있지 이게 않을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이 양도세에도 네.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거야. 현실화율 한 60%딱 적용해버리면 바로 40% 낮아지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 양도세 현실화율을 종부세처럼 도입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정 반대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아니면 네. 뭐 하나의 방법으로 기준시가로 매겨버리든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기준시가로 매겨버리면 정말 세금 낮아지거든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 양도세율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금리가 너무 순식간에 뛰었기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시듯이 집값이 너무 순식간에 하락했기 때문에 힘든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까지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거래 활성화, 이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거래 활성화는 일어나야 되고, 이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또는 분양권,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이 거래 활성화, 이거는 당위성입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논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될 건데 그렇죠. 어떤 게 먼저 될 거냐를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좀 다른 생각, 다른 세계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미 정부에서 하려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있고,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몇 월 달 언제쯤 나오고, 그럼 나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건권대님 한 3월 정도 이후 전후로 해서 많이 변할 거다. 조금씩 이제 네. 변화가 생기는. 네. 예. 여기 우리 PD님 또 2월이라고 써놨네요. 아, 그래요? 네, 또 아까 3월인 줄 알았는데 또 2월. 좀 빨리 되면 좋죠 뭐. 그러니까 설 이후에 2월에 이제 아까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2월 달에도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예, 2월부터 어떤 변화의 예측이 나오겠죠. 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개포 입주 때문에 네.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낼 걸로 다 예상하고 있고, 반포 같은 경우도 가을에 원벨리 입주하면서 전세나 매매가가 좀 많이 힘들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뭐 굳이 그걸 묶을 필요가 있나?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남이나 여기는 아직 안 풀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강남 안에서도 지금 힘든 분들이나 뭐 여의도나 목동 있는 분들이 힘든 게, 사실 강남 규제지역 푸는 거 이전에 전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먼저 풀려야, 맞아요. 예, 이분들이 아예 맞아요. 뭐 실제 거주할 사람 아니면 어. 들어오지도 말라, 이거는 이 제한은 좀 벗겨놔줘야죠. 그래야 이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팔고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의도 부분이 있어야죠. 재건축이 이제 되게 낡았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를 이제 또 이번에 또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또 한양 아파트. 네네. 한양 아파트 복합 개발하겠다고. 아, 네네. 오늘에서 발표했단 네네. 말이에요. 엄청 멋진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저감도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양 아파트를 거기에 멋진 그림에 살고 싶은 분 계실 거야. 있죠. 자기 돈으로. 네네. 근데 그거를 난 너무 지금 힘들고 이자가 너무 부담되고 해서 그걸 팔고 싶으면 계실 거야. 그렇죠. 두 분이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싸든 비싸든 맞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이걸 왜 묶냐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새 아파트가 돼서 살고 싶은데 네. 지금 50년 된 아파트가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이게 말이 얼마나 불합리해요. 못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이분은 힘들고 그럼 네. 최저가로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거래 왜 묶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은 거예요? 집값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목적이 그렇지. 없어 목적이 지금. 없죠. 시장실을 찾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잘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착한 사람들은. 의미는 좋은 의미네. 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2월 이후 부동산 시장 제가 예측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하고 예대 금리는 이제 점점 낮아지고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네. 보고 있어. 물론 기간의 차이도 있고 변동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2월 이후부터는 규제 정상화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 다 거래 활성화를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요즘 정부 알잖아요. 주 단위로 나오는 거. 네. 월 단위가 아니고 계속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4월에. 예, 지금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게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전세가 하락이에요. 네. 이 전세가 하락은 언제 멈출까? 전세가. 네, 이게 제일 지금 심리적으로 제일 누르는 맞아요. 그죠? 2013년도 이전에는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부분도 주택보증에서 한 3억 정도밖에 안 해줬었는데,
이게 2015년 이후부터는 5억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대출 규모도 커졌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5년 이후부터는 확실히 금리에 따른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막 6, 7% 이상 넘어갔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안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금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대출금리죠, 대출금리. 예. 예. 그렇죠. 대출 금리가 이제 좀 낮아지게 되고 저리로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의 기금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시중금리 6, 7% 하는 전세형 높은 금리에서 그래도 1, 2% 이상은 저렴한 금리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좀 저금리 상품이나 금리 좀 동결된 이후부터는 좀 이런 전세값이 하락하는 부분도 이제 저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좀 전세 상품 나오죠? 네, 3월에 나옵니다. 3월에? 그러니까 며칠? 3월이라고만 나와도 아, 그래요? 며칠까지는 제가 3월 14일 날 나오면 돼요. 아 그래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세 하락까지 이제 내년 2월 이후에 시장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요 정도 얘기만 있어도 여러분들 명절 때 가족 간의 모임에 가셔가지고 세 가지 딱딱딱 예를 들면서 딱 설명해 주시면 상대방한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명절 선물. 나 선물 대신 나 이거 들고 왔어. 노트 딱 하나 딱 A4 하나 들고 와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게, 그래서 이제 2월 이후에 저희가 천국 지옥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2월 이후 부동산 시장 천국 지옥. 자, 이 쓴 이유가 뭐냐면 악재가 좀 많아요. 아 맞아요. 2월 이후에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해야 돼? 부동산 바닥 내가 사야 돼? 아니면 부동산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2월 이후에 악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미분양, 뭐